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노동시간 개편을 두고 아직 여론 수렴을 더 받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단체가 있죠. 바로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인데요. 젊은 청년층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또 MZ노조를 대변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6년 전에 종영한 추리 예능 콘텐츠가 OTT로 다시 부활한다는 소식은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짚어보죠. 오늘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큰 화두였죠. 대통령이 네네. 최대주 96시간 근무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언론에서는 MZ세대의 반대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MZ노조라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계속 언급되고 있고요. 네네. 오늘은 이 관련 언론 보도 행태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새로운 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조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줄여서 새로 고침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은 지난 2월 21일 날 9개 기업의 노조가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LG전자 사무직 노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 노조, 금호타이어의 사무직 노조 등 기존의 양대 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제3의 노조들이 뭉친 협의회입니다. 대략 조합원 수는 8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최근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네네. 뭘까요? 사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꾸준하게 노조와의 갈등 상황이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요. 네네. 건설노조에 대한 금품 갈취, 채용 강요 단속 및 처벌 강화, 그리고 양대노총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사업 배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주목받게 된 것인데요. 새로 고침은 정치 이념 배제, 그리고 불법 폭력 시위 배제를 내걸면서 기존 노조와 차별성을 보였기 때문인지 정부 여당으로부터 출범 전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 지난 2월 23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안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 대상을 기존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부 개편 내용 공고를 보면은 지원 사업 예산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하여서 근로자 협의체, MZ 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해서 배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양대 노총에게는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상 양대 노총에게 주던 지원금을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에 주겠다는 발언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노동부는 3월 초에는 노동조합 지원 사업에 관한 안내문을 새로 고침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2일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하면서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4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종의 칭찬의 말을 했는데요. 네네. 이처럼 정부가 자신들의 대화 창구로 새로 고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하면서 관련 보도가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 고침이 화제가 되고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방금 그 노동부의 개편안에서 네.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새로 고침을 MZ노조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사이트인 비카인즈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를 언급한 보도를 검색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총 355건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MZ세대라는 표현이 250건에 등장하고요. MZ노조라는 표현도 200건에서 등장합니다. 이 뉴스에 대한 연관어 분석도 해봤는데요.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연관어부터 시작하면 MZ세대, 근로시간 개편안, 고용노동부,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밀레니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 치맥회돈 이런 순으로 이제 연관어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많은 보도에서 이른바 MZ노조라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른바 MZ노조라고 불리우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이 표현은 거의 모든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네네. 특히 MZ노조라는 말이 화제가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던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인데요. 많은 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MZ노조의 주 69시간 반대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더더욱이 이 MZ노조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MZ세대의 뜻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네. 묶은 신조어잖아요. 네네. 이 젊은 세대를 통칭하는 이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만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체에서 언론에서 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MZ노조는 맞는 걸까요? 사실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새로 고침은 출범 당시에 2030 세대 사무직과 연구개발 직원, 그러니까 R&D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MZ세대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다라고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소개는 이제 언론사에서도 많이 소개한 건데요. 언론은 이들을 민주노총과는 다른 깨끗하고 준법적이고 젊고 얌전한 노조라는 어떤 민주노총의 대척점 또는 대안으로서의 이미지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번 그 대표적인 그 예를 들면요. 매일경제 2월 20일자 사설을 보면요. 정치선동 불법쟁이와 결별선언한 MZ노조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에서는 2030 세대 사무직과 연구개발 직원 목소리를 대변하는 MZ세대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21일 출범한다. 참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LG전자 사람중심노조 등 8곳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MZ연합노조 출범이 주목을 받는 것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라는 거대 노조와의 확연한 차별화 때문이다. 정치 선동과 불법쟁이 등 양대 노총의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결별하고 조합원 권익 향상 등 노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뭐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고요. 여러 언론에서 반복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MZ노조는 파업을 불참한다. 그리고 조합비의 회계를 공개한다. 그리고 정보위원회에 참여한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매우 적합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고침이 정말 MZ노조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취재하고 들여다보는 보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부족했습니다. 네. 정부가 그리는 새로 고침이 아니고 진짜 새로 고침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찬찬히 들려주는 그런 보도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네. 제 눈에 띈 보도는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의 전형우 기자가 쓴 3월 18일자 보도인데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MZ노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 보도에 따르면요. 네. 세로 고침 측은 스스로 MG노조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유준환 의장은요. LG전자 사무직 노조에는 40대, 50대 조합원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말했대요. 해당 노조는 사무직이라는 직종으로 모인 것이지 청년 세대의 정체성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세로 고침에 소속된 노조 중 하나인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는요. 회사의 저성과자 해고에 반발해서 대응해 왔었다고 합니다. LG전자가 이제 성과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해고하려 했다라고 이 노조에서는 말하는데요. LG전자 사무직 노조는 이런 40대의 저성과자 조합원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MZ 세대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세대별 노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많은 보도에서 이 세로 고침을 MG 노조라고 칭하지만 실제로 구성원들을 보면 MG 노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MZ 세대를 말할 때 보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세대라고 보잖아요. 네네. MZ 노조는 그렇다면 좀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노동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거나 기존 노총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스브스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기사를 보면은요, 그 점을 굉장히 잘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청년 세대는 회사에서 당하는 부당 대우로부터 보호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고, 고용 안정이나 임금 인상 문제에서도 절박하기 때문에, 어떤 그 노조의 필요성을 좀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찾아서 이 보도에서 알려줍니다. MZ 세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변화라는 논문인데요. 네. 이 연구에 따르면 2006년에 청년 중에서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더니 4점 만점에 2.88이 나왔었는데 2019년에 청년에게 같은 조사를 했더니 더 높은 3.29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청년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노조 가입 의사가 더 높다는 뜻입니다. MZ 세대는 노조를 싫어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편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로 고침에 소속된 노조 중 하나인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 노조는요, 지하철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화에 비판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면서 세로 고침 자체가 뭔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어떤 공정성을 중시한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됐는데요. 네. 그런 인식이 사실인지 세로 고침에 물었다고 합니다. 그 스브스 뉴스에서. 네. 그랬더니 세로 고침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했던 것은 당시에 친인척 채용, 부정청탁, 점수 조작 같은 그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기존 양대 노총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거에 대한 입장도 혹시 나왔습니까? 네, 그 스브스 프리미엄 뉴스에 따르면 세로 고침이 민주노총과 손을 잡지 않는다라는 기존 언론의 보도 행태들도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세로 고침 측은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양대 노총에 비판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바로잡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협의회에 소속된 개별 노조는 당면한 이슈에 따라서 기업별로 양대 노총 소속 노조와 우호적이기도 하고 또는 비우호적이기도 한 다양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세로 고침 차원에서는 언제든 양대 노총과 협력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로 고침 소속인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로 고침 소속의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손을 잡고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로 고침은 이렇게 양대 노총에 반하겠다는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편견 없이 지켜봐 달라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언론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보고 싶은 대로만 본 게 아닌가. 이 세로 고침 스스로 내는 목소리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47분, 오후 12시 47분, 오후 7시 47분 이렇게 하루 3차례 방송되는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은 같은 법률 정보 프로그램이지만 개인적인 분쟁과 승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조은석 변호사의 상담소와는 조금 다른 차별점을 갖는데요. 주로 우리 사회의 거대한 담론으로 재생산되는 토픽과 관련한 것이라 공익적이고 귀 기울이게 하는 흡인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난 2주 동안에는 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촉법 적용 문제, 상반기 도입 추진 중인 제시카법, 소개팅 어플 사기 관련 범죄 사건 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판례 등 중대하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매우 시기적절하게 방송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3월 21일 화요일 방송에서는 조두순이나 박병화 같은 아동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이들의 거주를 반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향후 3년간 성범죄자 5천여 명이 출소할 것으로 집계되는 만큼 심도 있게 핵심 사항을 다뤄서 청취자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또한 한국형 제시카법 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주었는데요. 제시카법의 촘촘한 법 적용에 따르자면 성범죄 전과자는 서울에 거주할 수 없어 경기 외곽이나 지방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자를 격리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기대와는 별개로 네. 위험 자체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진행자의 날카로운 지적은 향후 법 시행 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미리 선제적 검토를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에 시의성 있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아쉬웠던 점도 있었을까요? 네, 3월 24일 금요일 방송에서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활성화된 소개팅 앱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소개팅 앱을 통한 비대면 만남과 그것을 이용한 신종 사기에 대해 진행자와 전문가, 즉 변호사와의 대처법을 논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중 변호사의 조력 부분을 진행자와 출연자가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심지어 소개팅 상대와 통화 중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는 부분은 문제의 대책으로 다소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기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논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면이 분명 존재한다고 보지만 네. 진행자나 출연 전문가 두 사람 모두 변호사라는 점을 생각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판단에 어쩐지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차라리 단계별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방송 흐름상 더 바람직한 진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3월 27일 월요일 방송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여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것이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매우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었기 때문에 출연자인 여성화 변호사가 판결문을 찾아보려 했지만 판결 요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해당 사건의 무죄 판결보다
판결문 미공개에 대한 불편함인데요. 네. 진행자가 지적했듯이 우선 판결 자체도 납득이 어렵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촬영자가 실제 여학생들이 서로 촬영한 것인지 남학생들이 찍은 것인지 성인 남자들이 찍은 것인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쌓여 우리나라 사법 신뢰지수가 169개국 중 155위라는 공식적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진행자의 날카로운 지적이 무척 공감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에 대한 시청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화제의 영상은 어떤 거 꼽으셨어요? 저희가 방탄소년단 얘기를 꾸준히 드리긴 했는데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화하게 됐네요. 네. 그 방탄소년단 지민 씨가 3월 24일이죠. 첫 솔로 앨범 페이스를 발매했고요. 그 앨범의 선공개곡 세미 프리 파트 2 뮤직비디오가 화제입니다. 그렇군요. 공개하고 나서 한 2주가 조금 넘었는데요. 4,900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거 저도 봤는데 단체 군무가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한편의 뮤지컬 내지는 행위 예술을 본 것 같았거든요. 왜 세계가 방탄소년단에 열광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사님, 방탄소년단 지민 이번에 솔로 행보를 계속 잘 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과로 얘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솔로 가수가 음반 발매 당일 100만 장을 넘긴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100만 장을 넘긴 첫 솔로 앨범이고요. 발매 당일에 100만 장을 넘긴 거예요? 네. 좀 그렇게 분류가 되지도 않을 텐데 대단하죠. 네.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서도 핫백의 그 상위 40위 안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다른 가수와 협업이 없는 첫 솔로곡은 처음 있는 사례고요. 지난 빅뱅 태양과 협업한 곡 바이브가 핫백 76위에 오른 적이 있지만 그건 이제 피처링을 한 케이스고, 네. 이제 혼자 진짜 말 그대로 솔로로 내서 30위를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타이틀곡 Like Crazy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포티파이 일간 탑 1, 그러니까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그 방탄소년단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음악성이 출중한데 지민이 또 한 번 그 벽을 넘어선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제목 자체가 이제 페이스잖아요. 이제 직면한 건데 사실 이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도 감정의 그 부침 같은 것들을 좀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한번 처음으로 한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앨범 자체에 각각 그 BTS 앨범 자체에 솔로 곡들이 있었지만 자기만의 이야기를 온전히 한 앨범으로 담은 적은 이제 처음인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전에 어떤 세계관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그 BTS 세계를 담는데 좀 치중했다면 본인의 얘기를 나누는 유기적으로 서사를 다뤘다라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헛헛함, 그리고 온전히 나를 직면하고 아티스트 지민으로서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얘기들을 잘 녹여있는 앨범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내서 전 세계 더 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주제를 바꿔서요. 이번 주 뜨거웠던 콘텐츠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 장르일 수도 있겠는데요. 추리 예능 크라임씬이 6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요. 네, 2017년이죠. 크라임씬 3 그 시즌 3 이후에 6년이 지난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시 클립을 다시 본다든지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꼽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각각의 롤플레잉성 컨텐츠로 주인공 각각이 이제 탐정이 돼서
사건을 추리해가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추리 예능의 새 장을 좀 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콘텐츠가 최근에 또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콘텐츠여서 또 팬들이 좀 기다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범죄 현장을 재구성해서 출연자들이 이 추리 싸움을 벌이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 혐의를 벗고 진짜 범인을 찾아내야 하는 두뇌 플레이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정말 많은 팬들이 드디어 나왔다라면서 기뻐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크라임씬 시리즈를 기다린 걸까요? 말 그대로 이제 원조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추리 예능의 원조. 그리고 말씀하신 같은 롤플레잉 같은 거에 사이언스나 콘셉트 그리고 이제 몰입감이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얘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의자이자 모두가 용의자이자 탐정이라는 전제라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청률이 높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컨텐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제 쌓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작사의 이제 원래 제작자였던 SNL 산하 예능 제작사 스튜디오 슬램의 윤현준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이제 제작한 효린의 문방이나 싱어게인에도 댓글엔 항상 크라임씬을 다시 만들어달라 이런 꾸준한 요청이 있어서 늘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남았는데 이제 OTT가 이제 많아진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겨서 OTT에서 이거 한 번 더 제작해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들이 와서 이번에 다시 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청률은 낮았지만 오히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좀 팬층이 늘어난 그런 사례군요. 맞습니다. 네. 또 시상식에서도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제 해외 쪽에서 저희가 그 글로벌 뭐 TV 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많지 않은데 이 같은 경우는 뉴욕 TV 필름 페스티벌 본상을 2018년에 받았었고 휴스턴 국제 영상 영화제 TV 엔터테인먼트 경쟁군 금상도 차지했을 만큼 프로그램 포맷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은 콘텐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상식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팬들도 다시 시리즈를 만들어달라고 성원을 해왔는데도 후속 시리즈가 6년간이나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말 그대로 완벽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차 시즌이 지날수록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획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아무래도 범죄 추리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건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건치 많지 않으니까 이제 거의 다 쏟아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정상 어렵다라고 했는데 또 뭐 그만큼 시간이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하자는 측면에서도 뭐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 플랫폼에서 연락이 왔다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 같습니다. OTT 시대가 열렸다는 게 또 이런 장점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OTT계의 공룡이라는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국내 토종 다른 업계들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가입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의 OTT 업계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넷플릭스 제외하고는 그런 우위에 있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뭐 사실 이제 다른 쪽의 얘기긴 하지만 유튜브도 최근 뭐 본사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 유튜브도요? 네, 글로벌 플랫폼들도 해외 진출 계획을 미루거나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많은 서비스들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만 경쟁해야 되는, 왜냐면 넷플릭스처럼 글로벌 모든 지역에 플랫폼이 런칭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네. 넷플릭스랑 경쟁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만 어떻게 보면 소비가 되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티윈 같은 경우는 뭐 파라마운트라든가 아마존과 최근 협력을 통해서 실적 타진을 좀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존 고객들에게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기존 고객들에게서 더 나은 수익 얻기 위해 광고 모드를 도입하는 까지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는 약간 무리한 오리지널 투자는 좀 느려지고 네. 국내도 해외처럼 뭐 몸집을 가볍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OTT뿐만 아니라 영화업계도 요즘 정말 힘들거든요. 영화 티켓 값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짜 극장이라는 플랫폼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가.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들이 뭔가 할 일이 없을 거나 뭔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극장 가서 영화나 볼까라는 흔한 선택이었는데 맞아요. 지갑이 가벼워지고 이제 사실 극장만 비싼 게 아니라 극장까지 가는 데 들어가는 영화를 보러 가는 데 들어가는 교통비나 음식값이나 네. 모두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외식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티켓을 할인하는 것은 영화관 사람들 불러오는데 다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퍼스트 슬램덩크라든지 네. 최근에 이제 극장에서 했던 탑건 매버릭이라든가 아바타 2와 같이 극장에서 꼭 봐야 될 영화. 네. 그러니까 그런 극장이란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극장 제작사, 배급사 모두 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콘텐츠인데 네. 존윅 4나 5월에 개봉을 앞둔 가오갤 3가 나오게 되면은 극장가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존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선 예전에는 대부분 국내 개봉을 되게 빨리 하고 해외에서 좀 더 늦게 개봉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좋은 특수를 많이 누렸었는데요. 존윅 4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흥행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은 국내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올해 희한하게 그 아바타 이후로는 좀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마블도 가오갤 3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개봉작들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까지도 잘못되면 4년 계획을 이미 짜놨단 말이에요. 뭐 벌써. 근데 이 플랜을 다시 짜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존윅 4 같은 경우는 벌써 프랜차이즈 영화답게 잘 나왔다는 평가고 5편도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랑 국내랑 박스오피스 성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첫 주 성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반대로 예전같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하면 국내에서도 흥행을 한다. 최소한 뭐 손해는 안 본다라는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두 작품 성적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윅 4는 언제 개봉이죠? 국내에서? 다음 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바로 코앞인데 개봉 성적을 좀 개봉했을 때 극장가를 많이 찾는지 그 성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환 이사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와 팟빵, 웨이브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콜라보로 탄생한 곡이죠. 마이 유니버스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